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용도구역이 다 끝나지 않았죠. 지난번에 용도구역은 4개에서 5가지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행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가져가면서 뭐에 대한 내용을 할 것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뭘 배웠냐면 용도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3차적인 규제가 되는 것으로서 때로는 행위를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 그린벨트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가화 조정 구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화를 갖다 유보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에서 몇 년? 바로 5년에서 10년 유보시킨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 도, 지사, 그 다음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놨습니다. 그 수산자원을 갖다 보호하자. 이건 누가 지정한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다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그래놨습니다. 그럼 이 중에 요거 하나만 조심해 두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이들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일단 뭐하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그 요것이 지정하는 절차는 오로지 뭐로 정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따른 뭘 갖다 나가냐면 행위 제한을 갖다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요 행위 제한은 어떤 경우냐? 개발 제한 구역은 따로 정하고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관련한 특별 조치를 있다는 걸 우리가 연상해 두면 되겠고,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역시 따로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갈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은 크게 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겠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 하자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뭐가 없어야 되면 이걸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요. 의견. 그럼 누가 의견 듣는 거냐? 여기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누가?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는 누가 들어요? 최초에 입안하는 자, 도시군이 잘 알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특광자, 시장, 군수죠. 그래서 이건 허가를 누가 해주는 거냐?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역시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해준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그 이때 허가해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허가말 갖다 기정 본다면 허가의 대상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본다면요. 농업과 관련된 것, 즉 농업과 관련됐다. 그럼 이 농업과 관련된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냐? 농업 관련 시설은 반드시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이런 저장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신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증축은 할 수 있어요. 신축은 안 돼도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축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다면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주면 되겠고, 또 마을에 대한 편익시설, 마을의 편익시설, 이것도 허가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공익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조차도 허가받아서 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가 나왔죠. 자,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는 뭐가 있더랬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리용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이것이 시가와 주정구역의 행위제한입니다. 그럼 더 붙여서 이 시가와 주정구역 행위제한을 갖다가 허가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았다. 이걸 갖다 위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반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원상 회복하세요 하고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명해요. 그 여하튼 원상 회복을 명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더라. 그러면 가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뭐가 떨어지냐? 제재가 떨어져요. 거기에 따라서 제재가 떨어진다. 그 이 제재는 어떤 제재가 떨어지냐? 아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 우리끼리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좀 안 좋겠지만 그 시자 들어가면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시가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기머거리 3년, 그렇죠? 벙어리 3년 이런 얘기겠죠? 시가 3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가져갔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분명히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디에 따르세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 관한 사항을 갖다 나가야 될 거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사항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 말 자체가 아주 새롭게 등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정하는데 누가 정하는 거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갖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대상 지역 이걸 갖다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연상할 때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서초에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큰 대지에 뭐가 있냐면 저층으로 되어 있는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대지 넓죠. 그런데 주변에도 좀 환경적으로 보면 땅 용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전철도 지나가고 노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걸 갖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는 여태까지는 규제 때문에 규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느냐? 개발하기 어렵고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과밀 억제권역 규제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곳에서 재생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창조경제에 맞춰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갖다 기준점을 삼으면 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기준점을 해서 각각 그러니까 500m 이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직경 1km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대상시설을 효율적으로 뭐하자면 개발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심, 부도심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 여러분 교재면 그거 나왔죠. 네,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자, 제가 서초 터미널 얘기했죠. 이런 남부터미널 같은 거. 또 공공청사, 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그 주변을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다음 세계遺産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의 그 직결지다. 그럼 이 대중교통의 직결지인데 제가 얘기했죠. 자, 반경 얼마를 갖다 결정해요? 반경은
500m하고 전체는 1km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거나 공업지역에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걸 수 있어요. 또는 도시 재생산,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갖다 지정하려면 거기에 제일 먼저 대상이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것도 뭐로다 정하는 거냐?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서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는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자, 반드시 포함될 내용 한번 봅시다. 첫째,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는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기반 시설, 또 토지 이용 현황 이런 게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부합한다는 거, 부합성 이게 나와야 되겠고, 다음 도시 그 주변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의 영향, 도시 환경 개선, 정비 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도시의 개발, 수요 지역 및 미치는 사회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경우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에 따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발 사업과 또 개발 행위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누가 한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는 왜냐? 그 부담은 왜냐? 규제됐다가 풀어주면 가치 상승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의 완화에 대한 토지 가치 상승분, 즉 감정평가 업체가 건축 완화 전후에서 나타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갖다 내는 거죠. 왜? 여태까지 규제받다가 개발되면 땅값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그걸 초과해서 걷어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했다 풀어주고 나서 돈 뺏어가면 아니한만 못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위해서 각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협의를 갖다가 했을 때 행정기관장 요청하면 신속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근무일 기준점으로 해서 며칠 내에 하도록 되면 10일 이내에 해주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원래 국토장관이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경우는 시도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하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다 포인트를 두세요. 그러면 되게 작은 규모겠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얼마? 10% 이내 변경.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 그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20% 범위 내에서 변경하겠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할 게 아니라 누가 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법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의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대한 것은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뭐에 의해서 할 거냐면 의제는 이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세부적 사항은 국토장관이 정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수립된다면 거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란 말 나왔을 때 시험지에 보면 국토장관이 정한다. 대상 지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역시 국토장관 정하지만 그 내용 중에 변경할 때는 시도자도 할 수 있다는 것.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다. 그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전반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내용의 행위 제한을 갖다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따른 행위 제한의 특례 규정을 지금부터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규정? 특례 규정을 공부해보자. 이 내용을 가져가도록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행위 제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의 특례. 자, 이 행위 제한의 특례라는 것은 앞서 근거했을 때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던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행위 제한에는 행위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기준이 근거돼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 기준을 원칙 있고 예외가 있죠. 원칙은 어떤 것에 의한 거냐?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령에 의한 겁니다. 여기에 의해 대통령령. 다음 또 용도, 지구는 어디에 의한 거냐? 우리가 보게 되면 조례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개별법.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둘 관계를 보면 원칙과 개별법 중에서 뭐를 갖다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냐면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니까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이때 이 개별법에 의한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취락지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취락지구는 용도지구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용도지구는, 여기 있는 요 용도지구는 뭐에 의한 것이 원칙이랬어요? 조례에 의한 것이 원칙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조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령 걸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령 거 따라가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자연 취락지구는 대통령 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집단 취락지구는 자, 따로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법이라고 줄여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법제처에서. 자, 이걸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것만 자연 취락만 대통령을 따라가니까 자, 조례가 원칙인데 대통령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특례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산업단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자, 이 산업 입지 개발의 법률은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앞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있겠고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국가나 일반이나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무슨 지역으로 보냐? 도시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런데 여기 있는 농공단지는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는 도시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공업지역 걸 따라가면 돼요. 공업지역 거. 그럼 얘는 특례가 아니잖아요. 어디 걸 따라가니까? 용도지역으로서 대통령 걸 따라가니까 특례가 아니지만 여기 농공단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서 등장합니까? 이거는요. 농림지역에서 등장해요. 이 농림지역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죠. 그러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야. 여기는. 그러면 이런 농림지역에 공장이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농공단지란 건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나오니까 여기 있는 농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지역 걸 그대로 적용하면 대통령 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와 같은 등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특례인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농공단지는 도시역이 아니라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특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림지역 중. 자, 무슨 지역 중? 농림지역 중. 그 여기 농림지역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진흥지역이 있겠죠. 또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농림지역은 어디 따라가는 게 원칙이냐? 대통령령을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초보농. 자, 이렇게 공부할 때 초보농이라고 봅시다. 이게 뭐냐? 초지,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봅시다. 아, 요거는 초지, 여기는 보전산지,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옛말로 얘기하면 절대농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림지역 안에 초지가 있다. 그럼 이건 개발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법을 적용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더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지법을 적용받고, 그다음 요거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고, 요거는 농지법을 적용받아야 더 보존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농림지역에서 초보농사꾼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문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봅시다. 그 여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 이게 꼭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특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역시 대통령령 것인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농어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뿐이 못 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공원 구역이 있겠고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짝짓기를 잘하셔야 돼요.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을 적용받는다. 무슨 구역?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이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자, 암기할 때 자, 공자가 상수에게 말하기를 지천문이면, 이렇게 지천문, 하늘의 뜻을 갖다 알았으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떤 명제처럼 외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통령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슨 법? 수도법을 적용받는다. 그 다음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의 보전 관리하는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받는다. 그 이게 왜 특례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하천이 있습니다. 엄청 깨끗한 하천이야. 여기 내 사유지가 있어요. 그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적용받으면 여기다가 농어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한. 그럼 나는 여기 깨끗한 하천 옆에다가 농어주택 단독주택으로서 자 님과 함께 살라고 집 짓는다.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령의 국토계획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 밑에 모든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받은 해줘야 되지만 수원 보호구역 수도법을 적용하니까 자 수도법을 적용하니까 건축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자가 상수에게 말하길 지천문이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행위 제한에 특례란 말 썼는데 특례 두 번째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객시설 사업. 자, 예를 들어 도시군객시설 사업,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받지 않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아요. 자, 그 얘기 있고 또한 앞서 했던 것처럼 자 봅시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저희들이 이거 갖다 앞에 걸 이니셜 따가지고 고, 경, 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갖다 해서는 안 되는가 보면 원래 여기는 높이가 규제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하튼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하려면 리모델링 오늘날 수직 리모델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최고 고도 지구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 소리입니다. 최고 고도 지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 근데 리모델링 하면 수직 증축을 할 수 있어요.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요 건물이 15층이다. 그러면 위에 3개 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3개 층까지. 그럼 결국 고도지구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리모델링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이런 규제 등을 갖다가 완화시켜줘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쓰면 특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뭐라고 쓰면 모델 고경미 이쁘면 봐주더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긋났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보면 전철에서 저보다 목보다도 저 허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 있다 보니까 거인같이 보이더라. 그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탑법 적용이 배제된다. 요거 의미를 갖다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교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시 지역에서 탑법 적용을 배제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자, 우선 제일 먼저 접도구역은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접도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바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나중에 언젠가는 개발되면 도로가 확보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내버려서 표준화 건축계를 하지 말도록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접도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의 본래 취지는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자만이 가져라.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는 투기가 돼서 안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개발을 조건한 사람은 주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도시적 밖의 경우는 뭐예요? 개발이나 보전이죠. 그러니까 보전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두 번째는 다만 도시지역 안은 원래 개발이잖아요. 개발인데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녹지지역에서 농업지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녹지지역은 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구나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언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6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를 갖다 볼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보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겠고 또 이 건축물이 이 두 가지가 그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걸친 경우. 그럼 걸친 경우는 어떤 현상을 갖다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상업지역이라면 가장 좋은데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껴서 사오는 겁니다. 자, 이쪽은 상업지역, 이쪽 주거지역이다. 그럼 가격은 여기가 높고 이건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것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넓은 이쪽 걸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싸게 산 주거지역도 전체가 다 상업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용받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부당하게는 난개발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의 용도는 따라가되 규모는 가중평균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가중평균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 규모가 각각에 대해서 1000제곱미터인데 위와 똑같이 1000제곱미터인데 660을 넘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이쪽 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500이고 이쪽 나머지가 400이다. 그럼 330을 기점으로 하는 뭐든지 330 기준점으로 해서 100평이라 하죠.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100평 나오면. 근데 이 이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중평균값. 그 다음 건축 제한은 그 중에서 큰 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큰 쪽을 따라가면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 같으면은 여기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동 4번지 땅이 있다. 요게 예를 들어서 700이고 요게 300이다. 요것이 상업지역이고 요것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용도지역. 이렇게 내 땅, 이게 갑이라는 사람 땅인데 걸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30 이하면 그냥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대지 면적이 얼마냐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이 1000이고 1000제곱미터고 다음 건폐율이 여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거 상업지역 거를. 그럼 만약에 상업지역 걸 갖다 최대 짓는다면 건폐율이 얼마냐 90%를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최대 면적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건축 면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을 얘기했죠. 그러면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냐 이렇게 해서 얘는 900까지 줄 수 있구나. 왜? 0.9니까 900까지 줄 수 있구나. 그래서 900제곱미터를 질 수 있게끔 이것이 꽉 이렇게 차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만 생각하면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요걸 가중평균값을 구해요. 가중평균값. 그러면 1000제곱미터인데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 상업지역은 700 곱하기 여기는 아까 건폐율 얼마였어요? 90이었죠. 그죠? 그럼 0.9 플러스 이쪽에 있는 것을 보면 300 곱하기 이쪽은 주거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한 짓는다고 생각할 때 70, 0.7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앞서보다는 더 적게 지는 걸 알 수 있겠죠. 뭐였어요? 우리가 63, 37, 21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작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면 이걸 가중평값을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중평값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33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지만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2가지. 하나는 고도지구와 미관지구의 것이 있겠고 하나는 방화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걸쳐야 되냐? 건축물이 꼭 걸쳐야 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건축물이. 그 다음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무조건 녹지지역을 끼면은 야금야금 개발해. 녹지는 어쨌든 보존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끼어서 개발할 수 없다. 녹지는 끝까지 녹지축을 이뤄야 돼. 끊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녹지는 계속된다. 영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녹지를 껴서 하면 그만큼 작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 이걸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된 게 이겁니다. 이거 시험지 봤을 때.
고도지구, 미관지구, 그 다음에 나가서 무슨 지구? 저기 있는 방화지구.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여기 1000제곱미터. 역시 1000제곱미터.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여기도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요만큼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만큼이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고도지구나 미관지구다. 나머지는 기타 지구다. 그럼 여기는 대지 경우하고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고도지구와 미관지구가 건축물에 걸쳤다. 꼭 이게 건축물이 걸쳐야 돼요. 건축물에 걸쳤다면 이 건축물에 걸쳤다면 일부가 걸쳤더라도 건물 전부와 만약에 여기서 건물이 50이고 이쪽이 450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건축물 500제곱미터와 대지 1000제곱미터가 다 무슨 지구를 정하면 고도지구와 미관지구를 정의받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나가는 것이 무슨 지구냐. 자, 이쪽이 방화지구요. 화재 위험성을 방지하는 방화지구. 근데 여기 건물이 5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역시 똑같이 50. 이게 450입니다. 이럴 경우는 건축물이 걸쳐야 된다는 꼭 아셔야 돼요. 뭐가 걸쳐야 된다? 건축물.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걸쳤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전체 500제곱미터가 방화지구입니다. 아무리 땅을 갖다 불려도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데 다음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기다가 이 경계가 통과되는 이곳에다가 방화벽을 구획해. 방화벽을. 그럼 방화벽을 구획하면 50너는 방화지구, 나머지는 타용도를 적용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을 때 건축 제한에 대한 것으로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다. 아주 중요한 파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녹지역은 무조건 끼면 각자 걸 적용받는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